1940년대 초기에서부터 식민지 정책을 3단계 정책이 뭐냐면 내선 일체 정책이에요. 내라는 건 내국민을 말하는 거고 선이라는 건 조선을 말하는 건데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일체다. 그러면서 막 학도병 뽑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세우면서 상징적으로 신현학을 일본 상공성에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간의 수습 사무관 시절을 마치고 태평양 전쟁을 41년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상공성이 군수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군수를 담당하는 군수성에 발령이 났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VOA라고 들어보셨죠? Voice of America. VOA를 통해서 우리 2,300만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제 곧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다가왔다. 이런 발표를 하거든요. 일본에 계셨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은 곧 끝나겠구나. 그리고 군수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흐름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망의 길로 44년부터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 문관인데 심지어 그거를 자리를 박차고 무단 이탈을 해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일본 정부에서 정말 괘씸하기가 이를 데 없죠. 일본 본토 정부에까지 군수성에까지 자리를 내줬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 본토를 탈출해서 어디로 숨었으니까. 그래서 조사관들이 이제 막 잡는다고 이 아버지를 찾아서 고향을 다 들쑤시고 하니까 고향이 외관이라고 대구 바로 붙어 있는 대구 북쪽에 붙어 있는 그 칠곡군의 도읍지예요. 그래서 거기가 외관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외관에서 의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산속에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외경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45년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군수성에도 있었던 경험도 있고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요. 상공부에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60년까지 이승만 시대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1958년에 부흥부 장관에 임명이 되시는데 그때 부흥부라는 데는 현재 기재부하고 공교부하고 외교부하고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한 해의 살림살이의 3분의 2가 미국에서 받는 원조로 살던 때거든요. 그래서 산하의 외자청을 거느리고 있는 부흥부 장관을 하는데 그때 부친이 38살이었어요. 그 나머지 국무위원, 장관들 전체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이쁘게 봤으면 38살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저희 현친을 부흥부 장관이라는 지금의 뭐 경제부총리 이상가는 건교부까지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시대의 경제정책이 뭐 없었다는 동 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극악한 독재자였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중에 제일 나쁜 게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다. 요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알고 말하면 말이나 하지. 무식해도 정도 문제지. 그놈이 제 경제학과 4년 후배인데 정말 때때로 정부에서 그때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맞는 말을 정말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부국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다. 좌파는 이제 건국이라는 것 자체도 부인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승만이 벌써 다 세운 겁니다. 다 세워놨어요. 거기 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모든 정책들이 훌륭한 게 많지만 99%는 이승만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산불 나서 다 타고 이러는 와중에 이거는 산림청이 잘못이 100%예요. 산림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그럼 조림하는데 성공해서 온 산을, 우리나라 산들을 다 푸르게 만들고 났으면은 자연재해, 이 산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죠. 내가 정부에 있을 때 벌써 20년 전에 1905년 즈음에 내가 예산에 한 5분의 한 3 정도를 담당하는 예산 국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도 산불이 났어요. 산불을 막는 제일 중요한 수단은 임도예요, 임도. 깊은 산 속에 어디 불이 나면 거기 접근로가 없잖아요. 그때 뭐 20년 전에 헬기가 떴습니까? 그러면 임도를 촘촘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산불의 방어벽으로. 근데 그거를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관계자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산은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가면서 딴 데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산불이 나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 임도라는 걸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접근을 하죠. 불을 끌 수가 있죠. 지금은 급하면은 헬기가 떠서 물폭탄 떨어뜨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삼륜 조성을 박 대통령이 뭐 그린벨트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53년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서부터 바로 그 다음에 54년에 식목일을 4월 5일을 지정을 하고 식목일 지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끝나고 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모든 강요 다 데리고 나가서 나무 심고 전 학교와 직장과 군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4월 5일에는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저는 73학번 세대지만 아무 저항감 없이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조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만큼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체계적인 강의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3시간 반짜리 PTP거든요. 영상도 있고 한데 우선 그냥 멤버가 하도 속닥하니까 쏙닥하게 얘기하는 것도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생충 영화의 명언이 있잖아요.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통령님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적인 건국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는 게 73세의 대통령이에요. 그동안 이미 10대에서부터 나서서 길거리에서 국가를 위한 운동하면서 나섰던 사람이다 보니까 60 동안에 배우고 겪고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독립된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건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양반의 계획은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단 한 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 무슨 이런 게 아니고 5가지 종류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겁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부분이 경제예요. 경제. 그분은 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청년 때부터 알았어요. 죽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이 됩니까? 무슨 자유가 뭔지. 그러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 단순한 뭐 신체적 구속 이런 게 아니라 자유는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자유가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첫 번째로 준 선물이 정치적 자유예요. 그 정치적 자유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건국 초기 첫 번째 선거에서부터 전 국민에게 준 거예요. 그때는 전 세계가 아직도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웃기는 게 미국이 노예 해방을 했다. 링컨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잘못된 역사적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종류의 자유를 하나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노예만 면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뭐가 자유예요? 자유는 이 귀족들 또는 플란테이션에서 면 왔다고 뭐 하고 하면서 남부에서 잘 먹고 살던 흑인들을 일거에 다 거리로 내모는 거예요. 영어를 읽고 쓰는 교육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경제적 기반 없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주질 않아서 투표권도 없어요. 투표권이라는 것은, 참정권이라는 것은 자유의 기초입니다. 주권 국민이라는 것은 참정권을 주어야 주권 국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출직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아니, 내 손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정치적 자유가. 그때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 차별 없이, 재산 유무의 차별 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거를 다 남녀 다 21세 이상이면 모두 다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총선에 참여할 때 또는 그 후에 대선이든 지방자치제 선거를 하든 군수든 면장이든 해먹으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엌대기 시골 아줌마한테도 다 가서 한 표 주십시오 해야만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진짜 정치적 자유예요. 미국과 영국만이 여성 참정권이 있었어요. 그 1948년에. 근데 거기에는 그냥 자유가 아니고 큰 장애를 뒀어요. 장애물을 두는 거야. 뭐냐? 폴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텍스를 안 낸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터러시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읽고 쓰고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전부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해방이 아니죠. 노예 해방이 아니죠. 노예 말살이야.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1863년에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날 1963년 케너디 정권에서 노예들이가 아니라 흑인들이 몇 퍼센트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맞춰보세요. 100년이 지나고 노예 해방하고 나서. 이 박사님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일 지식이 많으시니까 여기서. 정말 쇼킹할 정도입니다. 7%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흑인들의 93%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 경찰이 마구 짓밟고 마구 체포하고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과감히 여성에게 그러한 참정권을 주거든요.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스가 1975년, 스페인이
1971년 등등 다 70년대에 와가지고 여성 자유권이 투표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거예요.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한 거죠. 이 투표권을 준 것만 해도 획기적인데 이게 종합선물세트의 1번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줬느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농노 국가였거든요. 엄연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쥐두들을 소장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드라마에도 다 나오지만 주인님 주인님 하잖아요. 부인한테는 주인 마님, 자식들한테는 도련님 아가씨 그랬거든요. 노예예요. 당시에 농노의 자식이나 노예, 머슴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노예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1894년에 갑오 경장이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가 여전히 상놈으로 다 살아 있었거든요. 전 국민의 84%가 농민이에요. 당시에. 그 84%의 농민 중에 90%가 자작농, 농노예요.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합니다. 정말 천신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농지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 농지개혁은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케임브리지 이런 데서 세계 최초의 성공한 토지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에 똑똑히 하나 용어를 잘 알아두십시오. 남한은 토지개혁이 아닙니다. 농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은 북한이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전 국토를 국유화했어요. 무상으로. 한 푼도 안 주고. 사유재산권을 없애는 게 공산주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분배를 하는데 경작권을 준 겁니다. 경작권을. 농민에게. 소유권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죠. 언제라도 너 그만 짓고 딴 데 가서 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경작권을 준 겁니다. 근데 남한은 농지에 한해서만 개혁을 한 겁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본 결과 뭐 세 가지 안이 국회안, 기획안, 정부안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큰 소란이나 소동이 없이 곧바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논의가 나오다가 소작농들이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료를 바치고 있는 그 소작료를 평균을 내보니까 50%에서 70%예요. 뼈빠지게 농사 지어서 반 이상을 소작료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낮은 비율인 지금 50%의 소작료를 앞으로 3년간만 내면 그 지금 소작하고 있는 그 땅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런 법안을 농지개혁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다 계획이 있던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많은 소요와 저항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48년보다도 더 먼저 47년에 이거를 돌파하고 농지개혁을 해내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전국에 큰 대표적으로 이 소작을 하고 있는 농민 대표를 다 뽑습니다. 뽑으라 그래요. 그들로 농민동맹을 결성시켜요. 이 농민동맹을 결성시켜서 이 전국에 있는 이 농민, 소작민 대표들을 서울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골기대회를 일으키고 농민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주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가지고 1948년 준비를 다 해놓고 농맹을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고 48년 11월에 라디오 방송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라디오가 그때는 뭐 이장이나 뭐 이런 사람 집에나 있었지 라디오도 다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문을 다 읽어드리면 참 가슴이 찡하실 텐데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요지는 이거예요. 이 대대로 부자는 부자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요. 대대로 귀족은 귀족이요. 쌍놈은 쌍놈이고. 이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인가. 이거를 탈출하려면 농지개혁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농지개혁을 하려 한다. 이걸 먼저 전 국민에 알려요. 그러고는 개혁 법안 만드는 거를 이제 국회에서도 안을 내고 정부도 안을 내고 그때 조봉암 씨라는 농림부 장관한테도 안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는 국회에서 이걸 의결할 때 6년간 내면은 그게 자기 땅이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의결을 해서 정부로 이송되어 온 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헛소리야. 6년을 어떻게 기다려? 3년으로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지개혁안이 1950년 3월에 통과가 돼요. 6월 달에 6.25가 나는데 3달 앞서서 이 농지개혁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국회의원이 198명인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지주예요. 국회에서 뭐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농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막 최후 통첩까지 하면서 농민들이 그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반대하는 의원들이 결국 백기를 드는데 역사상에 우리 많이 나오는 김성수 씨란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려대 창건하신 김성수 씨도 애국자였거든요. 김성수 씨도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농지개혁할 때 다들 반대하는데 제일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집안과 개인이 김성수 씨였어요. 무려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압니까? 농지를. 농지 아닌 땅도 있었겠지만 2,993헥타르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백만 평이죠. 근데 그 땅에 3헥타르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상 몰수한 겁니다. 법안이. 3헥타르만 농지 보유 한계를 딱 정했거든요. 근데 김성수 씨를 특별히 불러서 이승만이 아주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네가 좀 앞장서 줘야 되겠다. 네가 이거를 내 땅 내놓고 농지 개혁한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느냐. 앞장서 다오. 그래서 그 부탁을 김정수 씨가 들어주는데 이 양반은 기대를 했죠. 자기를 다음번 총리 정도는 시켜주겠지 했는데 그걸 안 시켜줬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950년 3월 10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3달 후 6월 25일에 6.25가 터지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첩보 이런 거 다 미군으로부터 받고 다 받고 있는데 곧 북한이 밀고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근데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밀고 내려올 때 뭐를 걸고 내려오겠어요? 다른 그때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전 세계가 공산화 바람이 유라시아에서부터 다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 공장은 피땀을 흘리는 근로자에게 농지는 농사 짓는 농민에게 가야 된다. 이 구호를 가지고 농민 해방, 노동자 해방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점령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은 통과가 됐지만 시행령 만들어야죠. 시행규칙 만들어야죠. 지적도 전부 고쳐서 그리고 등기해야 되죠. 농민들이 인식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해요. 무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하고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든 농민에게 분배 예정 농지 통보서예요. 지금 짓고 있는 자작농하고 있는 그 땅들을 다 지적도에 그려가지고 우편 배달부가 그 소작농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3년 후에 이건 네 땅이야.
하고 지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래 닥쳐올 일을 사전에 분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감동했겠습니까, 농민들이. 빨치산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빨치산이라는 게 원래는 파티젠이라는 프렌치에서 온 거예요. 그건 이제 시민 저항 운동의 하나거든요. 왜 빨치산이 생겼느냐? 6.25 때 얘네들이 다 밀고 내려와서 대구 낙동강 전선을 비롯한 아주 부산을 포함한 아주 그 남한 전체 땅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호남은 다 이미 공산군이 장악하는 상태인데, 농지 해방을 하겠다고 그러고 외치고 내려와서 보니까 소작농이 하나도 없네. 전부 지주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체 호응하지 않았어요, 공산당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가족들, 친지들도 다 외면하니까. 그래서 지리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고발을 해버리니까. 살아남으려고. 그게 빨치산이 된 거예요. 그 신의 한 수가 물론 미국과 유엔을 끌어들여서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는 그 농지개혁입니다. 성공적인 농지개혁. 이건 사후적으로도 6.25 끝나고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많은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 그들이 극찬하는 코리아가 농지개혁이 1번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그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자기 농사를 짓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식을 교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돼요. 서울에 대학 가고 오는 애들이 지방에서 부모들이 농사 지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다 공부를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는가를 진실을 알면 TV 드라마가 순엉터리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국민학교를 졸업한 국졸 학력을 가진 국민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 국졸. 예? 10%? 비슷하시네. 국민의 84%가 국민학교도 못 간 국민이에요. 사람 수로 헤드 카운팅으로 26,000명이 있었어요, 국졸자가. 그 국졸자 중에 더 높은 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졸자인데, 중졸자는 돼야 교사를 하든 선생을 하든 군인을 하든 경찰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하든. 근데 그 중졸자, 그게 18,00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졸자, 대학을 졸업하고 2년제라도, 전문대학이라도 졸업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8,000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국민을 데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세 번째 자유.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건 문맹을 면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를 세워놓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6.25 전쟁 중에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스탁으로 딱 현 시점에서 졸업자 8,000명이던 대한민국이 1960년 4.19가 날 때에는 매년 10만 대학생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산업 역군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죠. 그냥 그 기틀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인 겁니다. 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2만 명의 학생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심지어는 농사를 위해서는 그때 파키스탄이 잘 살던 나라예요. 농사를. 파키스탄은 농민도 유학 보내고. 네. 그래서 12만 명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학교를 무려 중고등학교가 그때 2,000개씩 생겨납니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자가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세우면 다 면세해 줬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죽어갈 때 다 되면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상속하느라고 세금으로 다 띄느니 대학교, 고등학교 설립해가지고 설립자 되고 거기에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하게 하고 이러는 우리나라의 재단 문화가 그때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게 5종 종합선물센터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예요. 이승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만 보급하고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깔봤느냐? 천만의 말씀. 1954년에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그때부터 6.25 전쟁 끝난 날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현장을 숱해 가봐요. 현장을 숱해 가보는데 가보면 막 초토화, 폐허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산에도 이제 유명한 절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절에 빨랫줄에 애 기저귀가 걸려 있고 응애응애 애가 우는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요. 절에서. 이게 뭐야?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민족 정기 말살 정책이에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일어났듯이 이 불교를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스님이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말은 스님인데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절에서. 천태종 싸그리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정화 운동을 54년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부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조계종 종로에 있는 그 조계종이 거기가 우리나라 불교 중심이 된 게 그때 일본 불교 천태종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뭐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물론 혜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군목을 든다든지 군대에서 목사가 예배를 주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는 형목이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목사를 배정해줘서 한다든지 그거 할 때 목사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다 같이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영혼의 자유를 부여한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종합선물 세트고요. 다섯 번째 선물이 뭐냐? 한미동맹입니다. 국가 안보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한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만들어낼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남북이 이미 전쟁은 없어요, 이미. 그래서 그 참전국들과 미국과 유엔이 다 휴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통일이 올지 모른다. 난 절대 반대다. 너희가 안 도와주면 단독으로 밀고 올라가겠다. 그래서 계속 북진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서 차관보를 파견해가지고 좋다. 당신이 정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주면은 사인하겠느냐. 협정에 서명하겠느냐. 통사정을 합니다. 이승만은 그 방문와서 협상하러 온 차관보를, 국무부 차관보를 11번을 만납니다. 11번을. 10번 동안은 야단만 쳐요.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반쪽이 났단 말이야. 독립시킬 때 왜 니네가 진주에서 미군이 남북을 다 했으면 될 걸 소련 손 벌려서 소련이 내려오게 해갖고 이 분단을 일으켰느냐. 6.25 전쟁은 너희 왜 핵 우산에서 우리나라 뺐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뭐 공격만 하고 욕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관보가 몸이 달아가지고 자기도
온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본부에 뭐 매일같이 교신해요. 그랬더니 뭘 달라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밀고 올라가서 통일해야 된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부통령이던 그 탄핵받은 대통령 이름이 뭐죠? 닉슨. 닉슨까지 파견해. 부통령까지. 닉슨이 와서 또 야단만 맞아요. 야단만 실컷 맞고 가는 날 편지를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이거요, 동경에 가면 열어보시오. 그래서 풀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닉슨이 올라타자마자 찢어봤죠. 근데 닉슨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미국과 동맹이 반대하는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만 너희가 그냥 물러나면 한국은 금방 공산화되고 만다.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거느냐. 내가 끝끝내 북진한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다 알게 되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카터가 그 비행기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자서전에 Korea's Old Wise Tiger라고 이승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그때 밀고 내려올 때 40만 대군을 소련에게 지원받아서 내려온 건데 우리나라도 40만 대군을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경제협력 8억 불 마지막 조항 뭐가 들어가느냐 38선에 미군을 배치한다. 최전선아니에요. 근데 왜 미군이 스스로 38선에 자기네들이 주둔하겠다고 그랬느냐. 그게 뭐냐. 북진 통일을 막으려고 이승만의 야심을 꺾으려고 그랬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입장인데 그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사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국민이나 자국군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즉각 군을 투입할 수 있어요. 국회 동의 없이. 그러니까 38선에서 무슨 사고가 요만큼 나서 미군 한 놈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 한 순간에 미군이 군사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촉발만 돼도 이게 바로 미군이 투입할 수 있게. 그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전 세계 학자들이 국제 조약들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 불평등 조약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한미 동맹 조약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다. 너무나 불공평. 자기네는 얻는 거 하나도 없고 한국만 왕창 도와주는 걸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센텐스로 이걸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세계에서 역사상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국제협약 중에 일방적으로 약소국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조약. 한미 방어조약. 정리도 아주 잘했죠, 학생들이. 이것이 5번째 선물이에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쟁까지 겪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토대를 제대로 아주 체제를 정착시킨 겁니다. 이만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그걸 밀어내고 다 통과시킬 수 있었겠어요. 이승만이 뭐 독재자고 어쩌고 제가 나중에 그거는 정말 왜 이승만 독재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국민이고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은 그때 왕조주의, 전제주의의 2조 말에서부터 난데없이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식민지 피지배 식민으로 35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 게 뭡니까?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가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 후로 소련은
남아 하면서 모두 이 유라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어갑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 소위 제국주의 타파였거든요. 그 전쟁 자체가 식민 제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가 독립하는지 아십니까? 149개의 나라가 독립을 해요. 지금 유엔에 뭐 200 몇십 개 하는 거는 그때 독립을 해서 200 몇 개가 된 겁니다. 유엔 처음에 결성될 때 몇 개국이 회원이었는 줄 아세요? 40개국밖에 안 돼요. 유엔에 가입할 만한 나라가 지구상에 한 40개밖에 없었는데 149개가 나라가 독립하는데 그중에 제일 꼴찌로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한심한 거죠. 그 나라 중에 148개가 1950년에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단 한 나라만이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위대한 건국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박수치던 건국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워치풀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는데 더더욱 궁금한 거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박정희가 나타나서 또 그 좋은 정책들 다 물려받고 18년 동안 나라 밀고 올라가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킬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예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건 그 기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틀이 없이 어떻게 군사 정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뭐 이승만의 경제 정책 그랬지만 사실 그 경제 정책은 돌아가신 선친이 다 한 거거든요. 50년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57년에 상공부 차관이 되고 58년에 부흥부 장관이 되면서 그걸 다 하는데 그때 58년에 그게 기점이 되는 연도인 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끝난 54년에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전쟁 복구 5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의 다 달성해서 자, 이제는 전쟁 전, 6.25 전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복구했다 하고 발표하는 게 58년입니다. 그리고 58년에 세계적인 석학과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 좀 한 유학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경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산업 선진화 3개년 계획을 1차 계획, 2차 계획을 만들어서 6년짜리 계획을 2년에 걸쳐서 수립하고 4.19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이 통과가 됐어요. 의결이 됐어요. 그때 국무회의는 요새 국무회의하고 다르거든요. 그때는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대통령도 자기 안건을 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그게 법이 되는 법이에요. 요새는 아니죠. 요새는 심의회로 바뀌었죠. 국무회의가 너무 막강하니까 그때 개헌하면서 심의회로 바뀌었죠.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독재 했다 어쩌다 하는데 이 양반이 경제를 성공한 건 사실이잖아요. 딱 대통령 선거에서 윤무선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봤더니 한번 경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6개년 계획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신현학이 만들었대. 그래서 사면. 그래서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가지고 이 산업개발 3개년 계획 1차, 2차를 한 장본인으로서 이제 1년이 지났지만 1년 떼고 5개년 계획으로 완성시켜달라. 이 주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의 위원으로 장관급 입장인데 그때 다시 선출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계획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1차 계획은 이승만 시대의 작품인 거예요. 무슨 놈의 경제정책이 없기를 해. 아니 원자력의 중요성을 그때 이미 깨우치고 1958년에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을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각 대학에
원자력 학과를 설치하고 원자로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그게 58년이에요. 이승만의 5종 종합 선물 세트가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시간이 많을 때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직을 저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시절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78년에 행정고시 22회 합격해서 경제기획원에서 거의 30년을 봉직하고 2008년에 차관으로 퇴직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된 지는 이제 18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30년의 공직 동안에 20년은 예산 편성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공공부문의 모든 예산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예산, 사회예산, 일반 행정, 공기업 전부도 관할해봤고 기금도 전부 관할해봤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제가 다뤄보지 않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35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기본법도 제가 제정했었고 기금관리법도 제정했고 5만 거를 이제 예산에 관한 거는 거의 다 했고 10년은 정책 조정 업무를 했었고요. 부처 간의 대립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근데 제일 화나는 일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일 화나는 일이 이제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2017년이 이제 집권 초기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는데 이인수 박사라고 아십니까? 이인수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부인인 이제 조혜자 씨가 있는데 두 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원래 저명인사 애국지사들이 다 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전임자가 작년 12월에 물러나고 난 이후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 선대부터의 인연을 감안해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문재인 정권 초년도 5월에 문재인이 취임하는데 6월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았어요. 맡고 나서 보니까 제가 좀 그래도 선친덕에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 대해서는 수없이 밥상머리에서 듣고 해서 많이 아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라고 순 사이비 다큐멘터리를 안 만들어냈나. 이게 뭐 엄청난 얘기들을 전부 조작해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알아야지 저들과 싸우지. 그래서 당시에 구입할 수 있었던 모든 이승만 자료를 가져다가 6개월 동안은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긴다 할 정도가 2017년 12월 제가 가입하고 있던 회원 로터리 클럽이 이 로터리 클럽도 봉사단체인데 세계적인 조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동마다 있어요. 그래서 회원동에는 회원 로터리 클럽, 뭐 관악 로터리 클럽, 남산 로터리 클럽, 관훈 로터리 클럽 이렇게 로터리 클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제부처 장차관, 전직 장차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로터리 클럽이에요. 회원 로터리 클럽. 그래서 저도 그 회원 로터리 회원이었는데 제가 차관을 하고 나왔으니까 80명 정도 있었어요. 회원이. 그래서 이분들을 호텔에 오찬 초대를 내가 해서 밥 사주면서 이승만 강연을 처음 했습니다. 다 그분들이 원로라서 뭐 경제부총리 지낸 사람, 총리까지 지낸 분들 다 그런 분들인데 최초 강연이라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2시간 반을 했어요. 근데 참석하신 분 중에 딱 일어서신 분은 2분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집중을 해서 듣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신 박사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강연한 내용의 7, 80%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진짜 열심히 강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다듬어가지고 나중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VR 기념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념관은 기념재단에서 짓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이사로 모금하고 기념관 건립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제계의 원로이신 손병두 씨하고 언론계의 대부인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일단은 가상 기념관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우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뭐가 생겨가지고 아직 인터넷에는 안 띄웠는데요. 사실은 조금 공식적인 뭐 한 500명 되고 이러면은 이 VR 기념관을 틀면서 좀 사진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강연을 보통 해왔는데, 오늘은 멤버들이 쏙딱 하시고 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냥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념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려면 지금부터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강대국들과 싸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 자유 대한민국의 태동과 건국의 중심이지만 오해와 편견에 가려진 선각자. 그는 누구인가?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을 접한 23세 청년 이승만은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의 명년설로 젊은 리더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입헌군주제 추진 혐의로 한성 감옥에 투옥. 하지만 5년 7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한제국의 독립보전을 청원하는 특사가 된다. 이후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학업을 성취하며 교육을 통한 외교 독립운동을 펼쳐나갔고,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된다. 그리고 해방 이후 50 자유총선거를 이끌어내고 재헌헌법의 공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탄생하게 된다. 이날의 동양을 한국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49년을 두고 나름대로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한편, 뛰어난 협상력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가능케 하여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한 진정한 지도자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 평화와 번영은 90년의 시간을 오직 조국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대를 앞서 나간 청년 혁명가. 배제학당에서 영어와 민주주의 등 신문물을 배우고 열강의 수탈을 막기 위한 국권 회복운동을 전개하여 이승만의 이름을 대중에 각인시켰습니다. 계몽운동부터 구국투쟁을 벌인 만민공동회 명연사였습니다. 개화파의 입헌군주제 추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며 독립정신을 지필했습니다. 추록 후 대한제국의 특사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청년 혁명가. 저는 이 이승만의 일생을 타이틀을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기서는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의 평생 전체가 혁명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명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여기 해외 유학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분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학력 속이고 뭐 했던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분이야말로 미국의 엘리트들이 10년이 걸려도 못하는 거를 조지 워싱턴 대학교 언더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의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에서의 PhD, 이거를 5년 만에 해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도 이승만 천재다, 대단하다, 미국 놈들도 못하는 걸 해내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의심쩍어가지고 저도 스탠포드에서 MBA를 했지만은 의심쩍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여기 나오는 배제 학당이라는 데가 그냥 학당이 아니에요. 아펜젤러 목사가 와가지고 칼리지를 도입한 겁니다. 칼리지 시스템. 그래서 그 학점이, 과정이나 이게 미국에서도 다 인정될 수 있는 배제 칼리지를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황제 특사로 미국에 갈 때 이미 이 세계 정치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까딱하면 나라를 잃겠구나. 내가 가서 만약에 이게 독립보전을 호소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가는 김에 세계 최고의 학식을 쌓고 오자. 아예 사전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학당의 성적 증명서와 자기를 지원하는 선교사분들 16분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요. 준비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 미국의 데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다 의견을 피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가는 겁니다. 뭐냐, 면담 요청을 해요, 총장한테. 그래서 뭐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코리아에서 뭐 누가 와갖고 보자 그러니까 총장이 갸우뚱하다. 그래 한번 만나는 보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코리아는 나라의 황제의 특사다. 그래서 왔는데 특사 이 명령서에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말이야. 자기가 특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탈로 나라를 뺏기게 생겼으니 내가 여기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가서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날 2년 만에 학사를 주시오. 이걸 딱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성적 증명서 아펜젤러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는 데가 원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을 많이 교육하는 특징이 있는 대학이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좋다. 이 학점 다 인정해 줄게.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학사를 따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버드에 가서 석사를 신청을 하는데, 하버드에서 보니까 가장 많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하는 데인데, 조지 워싱턴 학사증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차갑게 대해요. 총장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인문대 학장을 결국 만났는데, 이 학장이, 그래, 네가 뭐, 일단 학사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학점 이수하고 논문 패스하면은 당연히 준다. 다녀라. 끝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를 일단 다닙니다. 다니다가 예정대로 2년 만에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돈벌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10불, 5불 후원하는 그걸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강연하러, 우리나라 독립 강연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다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프린스턴 총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총장에게 열변을 토해요. 동남아의 이 일본의 침탈과 강대국들 간의 전쟁과 이 속에서 약소국 코리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내가 그 민족 지도자의 하나다. 나를 박사학위를 2년 만에 좀 주시오. 그랬더니 윌슨 총장이었어요. 윌슨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놈이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좋아. 입학, 허가. 기숙사 주고, 학비 주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할게.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윌슨에도. 게다가 하도 말도 잘하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하니까 흥겨워가지고 대학원 다니는데 주말만 되면 자기 관사로 불러가지고 저녁 먹고 뭐 토론하고 이러는 와중에 윌슨의 둘째 딸이 홀딱 빠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최초의 연애를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딸이에요. 그래서 윌슨의 딸이 피아노를 그때 했는데 그 딸이 피아노를 치면 이승만은 노래를 부르고 노래 2개를 특히 잘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 데니 보이하고 마이 클레멘타인하고 다 아시는 노래죠. 그게 애창곡입니다. 이승만의. 청년 이승만의. 그래가지고는 이 박사학위를 기어이 따내는 거예요. 정치학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무슨 기적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내는 게 10년, 1910년. 한국은 이미 일본에 합병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서 졸업장을 받으면서 각 대학에서 교수 초청이 옵니다. 프린스턴에 외국인 박사가 나왔다. 에이시안 박사가 나왔다. 6개월을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난. 한국에 돌아간다. 그리고 귀국해요. 미국에서의 모든 명예와 애인과 사랑까지 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YMCA에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이 사진이, 요게 이제 프린스턴 박사학위 모자 쓰고 이제 찍은 건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요때 몇 살이에요? 35살이에요. 35살인데, 늦게 공부했죠. 이 양반 복장을 보세요. 특이한 걸 못 느끼십니까? 금태 안경을 쓰고 있죠? 이승만은 노안이 안 오고 눈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금태 안경을 끼고 있죠? 아까 외교관 사진 나왔죠? 루즈벨트 만날 때 사진. 거기도 금태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럼요. 저 때의 국제 외교관의 패션이었어요. 저렇게 양쪽 눈알이거나 외눈알이거나. 저게 국제 패션이었어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이거 다 렌트해서 입은 거지만 이 패션을 다 따라가던 사람이에요. 정말 센스 있는 젊은인 거죠. 한국에서 다 바지 저고리에 머리 닦고 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이후에도 이 양반은 세계 최첨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비빌 데가 있어야지 무슨 국권 회복 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일본 놈들이 종교만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 크리스찬의 모임인 YMCA를 한국인으로서 최고 직위가 총무였어. 그래서 YMCA의 총무를 맡으면서 전국에 2년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32개의 지부를 형성합니다. YMCA 지부를. 전국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게 3.1 운동의 기초 조직이 되는 겁니다.
3.1 운동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를 안 해. 연구도 안 하고.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몇 만이나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었어요. 1919년에. 720만이 참여했습니다. 경찰한테 체포된 사람만 80만 명에 달했어요. 수용소가 없어서 울타리 쳐놓고 그냥 가둬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일은 어떠한 나라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5,000년 역사 중에 초대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은 다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건립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만 단 하나의 예외로 장군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양반은 평화주의자고 비폭력주의자예요. 그래서 3.1 운동의 철저한 규칙이 뭐였냐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겁니다. 동학혁명이니 뭐니 다 죽창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던 시대에 태극기 한 장만 들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던 겁니다. 위대한 행보예요. 이것이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있는데 당시로선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3.1 운동을 다루지 않는 언론이 없었어요. 이걸 보고 간디가 저거다. 그래가지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 게 3년 후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세계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평화적인 우리 시위 문화, 탄핵이 됐는데도 아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이런 문화, 다 이승만이 창시자예요. 위대한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소위 35년에 걸친 외로운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3년도 못 가고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일본 경찰한테. 왜냐하면 이 양반이 1910년에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쓴 책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독립정신이라는 것이 1910년에 미국에서 출판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YMCA 지부 32개를 만들고 하는 와중에서 마치 박해받는 크리스천이 밤에 몰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듯이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독립정신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독립정신으로 공부하고 무장한, 정신무장한 청년들이 3.1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3.1 운동 직후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이 독립할 자격을 갖춘 민족이라는 것을 알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8개가 생겨요. 그 8곳에서 전부 다 지도자로 이승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승만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음 동영상을 하나 또 보고.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책을 저술함으로써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보였고, 해방 직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공산국가가 될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여 6.25 휴전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국가안보 100년 대계 구축을 했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본 선각자. 이 혁명가, 선각자 이런 타이틀로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불러보면요, 제가 카운트해봤더니 22개예요. 그런 22개의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평생 동안 활약을 하셨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그 35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보두를 걸고 독립운동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4월 달에 벌써 임시정부들이 생기죠. 각종 임시정부 중에서도 실제로 내각을 구성해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임시정부는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생긴 게 노령정부예요. 노령이라는 게 한자어로 그렇고 원어로는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 간도 넘어서 우리 한국민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당시에 한 5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일대에.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이동영 박사의 주관으로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리고는 한성에서 한성 정부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3개가 생겼는데 이 3개만이 실질적인 형체가 있고 내각을 구성해서 활동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 4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느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 대국민회의, 대한총국민회의. 그때 미국에 교포가 한 5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4월 16일에 다 같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에 작은 극장이 있습니다. 스몰 시어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거기서 다 해석해서 알려주고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를 구상하면 어떤 국채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정체를 선택할 것이며 이거를 토론해서 정립해요. 그래서 임시 헌법을 만들어요. 그 필라델피아 독립운동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메시지가 날라온 거예요.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으로 추대되셨다. 집정관이라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이 필라델피아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이승만을, 그냥 일원이었던 이승만을 대통령 대접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1.9km를 행진해서 미국의 독립기념관에서 워싱턴이 독립기념사를 읊었던 그 탁자에서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이승만이 영문으로의 대한민국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4월 17일 거기서 코리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신들이 마구 날라옵니다. 막 축하 전신도 있고 빨리 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난립해 있던 임시정부를 이거 안 되겠다,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통합해서 9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임시정부가 해방될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되죠.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의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추대되는 겁니다. 추대되면서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라고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기구라고 다들 여기서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임시정부 구성원은 28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커서 번성할 때가 58명이고, 그 정도의 조직이에요. 근데 이 독립운동하는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 선조들이 부자가 있었을까요? 부자 없습니다. 가난하죠. 조직이 있고 뭘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죠. 아니, 상대적으로 미국에 활동하고 있는 이승만에게 계속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상해로 오셔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승만이 맨손으로 가봐야 아무 의미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임시정부 이름으로. 독립을 하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채권을 국채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1919년 그 시절에 8만 불을 모아요. 대단하죠? 그걸 들고 상해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의 LA나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독립운동 터전이었던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로 가가지고 거기 하와이에는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중국인 쿠리들이 이민을 왔고 100명이 1905년에 우리나라도 최초로 이민 100명이 갑니다. 그래서 교포들이라 그래봐야 몇백 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래도 거기가 터전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요 교포하고서 죽으면 시신을 꼭 중국에 있는 본토 고향에 서로 돈 모아서 보내줍니다. 그 운항하는 배의 선장이 중국인이에요. 그 중국인하고 협상을 합니다. 나를 상해에 데려다 다오. 그러나 이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니까 시체로 위장을 합니다. 시신 나르는 배니까. 그래서 시신으로 위장하고 관 속에 숨어서 그 선박의 맨 밑창에 보관되어서 낮에는 거기 숨어 있고 밤늦게 한 번씩 올라와서 숨 쉬고 내려가고 바람 쐬고 내려가고 그걸 한 달여를 목숨 걸고 항해해서 상해에 부임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일본 천황에게 공문을 때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집정관 이승만 해가지고 영어로 전신을 때려서 이제 대한민국의 옛 조선의 정부가 세워졌다. 너희는 당장 이 땅에서 물러가라. 반도에서 퇴각하라. 보더니 일본 천황이 받아보니까 가장 참거든. 그래서 목에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현상금이 상상 못할 액수를 일본 천황의 체면 때문에 30만 불을 겁니다. 3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500억쯤 될걸요? 그 현상금을 목에 걸고, 국제 현상금을 목에 걸고, 한 달을 시체로 위정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부임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년도 아니에요. 44살이에요. 그때가. 나는 제가 용기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안 생겨요. 그 용기. 상해 부임을 딱 하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 좌파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1917년에 볼시피키 혁명이 소련이 일어나고 나서 공산주의가 새로운 체제로 그냥 물결처럼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는 때라서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은 전부 사회주의. 우리나라 사회에 나중에 해방이 되고도 미국 군정에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75%가 사회주의 찬성이에요. 그런 거기 가서 자유민주 대통령제로 임시정부에 갔더니 돈만 내놔라지 이거는 통솔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12월에 가서 멋있게 지금 사진 다 남아있는데 20년 최초의 국무회의와 상해 임시정부 전체 기념사진을 찍은 게 그러고 말고는 그거 다음으로는 별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3년에 스탈린이 이 임시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느냐? 내가 70만 불을 줄게. 너희는 좌우 합작 정부로 가라. 그걸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이승만은 그때 벌써 공산당의 주위의 정체를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해서 아예 신문에 내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산당 당 옳은 것도 있고 부당 틀린 것도 있다.
공산당 당은 단 한 가지예요. 대를 물려 내려온 빈자와 부자, 약자와 귀족, 이 사슬을 타파해야 된다는 건 옳다. 그러나 모든 지식인을 배척하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결국 창의성을 가로막고 무슨 과학과 발명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죽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공산당은 절대 안 된다 하고 거기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 이념 전쟁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사회주의가 옳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해방될 때도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공산당하고 싸우고 임시정부를 박차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20년에 간 임시정부를 21년 5월에 떠납니다. 돈은 다 주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또 싸움이 났, 스탈린의 지원금을 때문에 또 싸움이 났는데, 김원봉이란 놈이, 소위 김원봉이란 놈이 그 70만 불 중에 30만 불을 횡령해갖고 튀어버립니다. 네. 그 김원봉이를 독립투사라고 내세운 게 문재인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19년에 정부청사, 광화문 정부청사에 10사람의 독립운동가를 이걸 뭐라 그러죠? 늘어뜨리는 거? 광고, 플래카드 이렇게 꼭 늘어뜨리는 거? 테스프리라고 그러나? 그 10명을 전시해 놨는데 이승만이 없어요.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와의 다툼이 이 시기를, 독립운동을 한 시기를 넘어서 45년에서 48년 동안도 첨예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첨예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이승만이 오죽 답답하면 47년에 5월, 4월부터 시작해서 남선순행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지역의 각 도시들을 다 돌면서 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왜 공산주의는 안 되는가? 강연을 하고 쭉 돌아요. 그런데 그때 6월달이 되니까 이미 북한은 괴뢰 임시정부를 세운 겁니다. 공산주의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서 안 되겠다. 우선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서 이걸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되겠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우리 민족의 앞날이 없다. 그거를 발표한 게 정읍선언입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들이 북한 놈들이 그거를 폄훼해가지고 이승만의 정읍발언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는 시초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예요. 이승만의 정읍선언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급속히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재작년이 77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읍선언을 재현했습니다. 정읍에 가서. 정읍선언을 재현하고 크게 행사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 정읍은 남북 분단의 시초가 된 도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다. 여기에 이승만 선언 독트린으로부터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랬더니 뭐 정읍 시민이 무지 좋아하죠. 자기네들 격을 엄청 높여놓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6.3 정읍선언 기념위원회를 지내가 정읍 시민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쪽하고 저하고의 합작 기념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작년에는 정읍선언 행사를 했습니다.
아, 거기 오셨었어요?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에 대해서는 가려진 진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제가 7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인가? 국민이 물러나라 했다고 자진 사퇴하는 독재자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는가? 3.15 부정선거의 진실은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인가? 이승만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아 미국이 이승만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이며 매국노인가? 공산권의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의 김일성 내각이야말로 친일파 정권입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분단을 야기했는가? 소련이 먼저 세운 북한 공산 정권에 대응하여 자유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시민을 버리고 혼자 피신하였는가? 이승만은 서울 함락 직전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피신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 최고 통수권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상 후퇴였습니다. 이승만을 둘러싼 역사 왜곡과 진실. 예, 일본이 이승만은 독재자인가잖아요. 그 증인이 돌아가신 선출이에요. 왜냐하면 50년에서 60년 4.19까지를 이승만 정권에서 봉직하셨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이 가장 민주 대통령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4.19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3.15 부정선거 가지고 그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이승만을. 근데 그때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때 시스템은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 따로 뽑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러닝메이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1956년에 삼선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은 이승만이 72%로 압도적으로 당선을 했는데 이기붕이란 이제 부통령이 있었는데 이기붕이 장면하고 야당 대표하고 싸워서 져요. 그래서 56년에서 60년은 여당, 자유당, 야당, 민주당에 야당 쪽 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소야대였고 우리 지금 정권 다 겪어봤잖아요. 여소야대 정권에 부통령, 야권 부통령이 앉아있는데 무슨 놈의 부정부패를 하냐고. 부정부패 못해요. 게다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요양 갈 때 짐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딱 4개 들고 갔어요.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하나가 타이프라이터야. 묵 써왔던 자기가. 그 다음 거는 약봉지예요. 이미 85세니까 먹는 약이 많았죠.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옷. 네 번째는 프란체스카 옷. 딱 4개 들고 출국했던 겁니다. 아니, 부정축제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다 뒤져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내온 대통령 후보가 조병옥 씨예요. 이 조병이라는 분은 훌륭한 분인데 3.15 선거인데 2월 7일에 작고했어요. 지병으로. 그러니 대통령은 단독 출마입니다. 부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기붕이 지난번에 졌던 장면을 꼭 꺾고 부통령이 되려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중간에 4월 19일 이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번을 조사하라고 그래요.
아니 부산이고 마산이고 이쪽에서 데모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부정선거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누가 했느냐? 내무장관 보고 조사해라. 조사해서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라.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는데 이기붕과 한편이었던 그 장관이 이게 공산당들의 이 호작질이고 야당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선친과 다른 몇 분들은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렇게 근거 없이 데모가 일어날 수가 없다.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투표 3월 15일에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부정행위가 이기붕 행위가 있었고 투표 날도 밤을 새면서 봤대요. 국무위원들이. 근데 말도 안 되게 이기붕 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벌써 그때 알았대요. 3월 15일 날. 그래서 15일 날부터는 대놓고 이기붕 패밀리를 또 그 무리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부정선거 여부를. 그러다가 이제 4월 19일에 마산에 철탄 맞은 시신이 떠오르고 하니까 대거 일어나서 고려대학생이 일본으로 나오고 교사들이 나오고 할 때 그때 사진들 다 남아있거든요. 플래카드에 이승만 물러가라 한 권 정도 없어요. 이기붕 부정선거 다시 하라지. 신문에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들이 경찰이 발표를 해서 대학생들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이승만이. 가서 딱 병실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이승만 보고 대통령 할아버지 이러면서 웁니다. 이승만도 학생 손을, 부상자 손을 잡으면서 누가 이 젊은이를 다치게 했어? 어떤 놈이야? 부정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국민은 자격이 없다. 너희들 정말 장하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경무대로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하야 발표를 한 겁니다. 무슨 놈의 독재를 해? 독재의 특징이 뭡니까? 특정 정치 세력을 억압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독재의 1번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부정축제입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막지 자기 발로 내려온 독재자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내려오면 죽으니까. 독재자가 물러나면 다 죽습니다. 안 살려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겁니다. 다음날 경무대,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였는데 지금의 청와대 오른쪽에 옆에 있었어요. 맨발로 가시겠다고. 차 안 타고 이화장까지. 그래서 고집을 씌우는 거를 억지로 달래가지고 차 태우고 물러가는데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대통령 떠나는 대통령 환송해 주느라고. 죽여라가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수고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도 그 무리에 있었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65년 서울역에서부터 이 청와대까지가 완전히 인파로 뒤덮였었어요. 아, 이게 참 안타깝게 우리의 그야말로 진짜 위대한 건국 지도자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였지? 혼자 이거 건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 본 사람 있어요? 거기서 김덕영 감독이 잘 해놨어요. 제가 이제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돌아가신 선친이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로부터 집에 그냥 돌아오시는 날은 무조건 저녁 식사를 꼭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평생을 듣고 자라는데 영감이 77세가 되셨을 때 이런 얘기들이 다 묻히는 게 안타깝다. 역사적 일들이 많았는데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 한 명 성균관대학교에 그 신문방송과 교수하는 친구를 하나 섭외를 해서 같이 이 대담한 밥 먹으면서 하신 얘기, 앉아서 한 얘기 이거를 녹음 테이프로 녹음을 해뒀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를 40개를 제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주변 사람들도 대충 정리가 됐을 때, 왜냐하면 이게 다큐멘터리로 실제로 있었던 인물과 행적에 대한 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그 책을 안 쓰셨고 내가 그 팩트만 모아놨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가 책을 냈어요. 신현학의 증언이라고. 근데 그 신현학의 증언을 건국전쟁 김덕영 PD가 감독이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화재단이라는 데서 이승만에 관한 포럼을 하는데 저도 축사를 하게 됐고 김덕영 씨도 축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축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자기가 이 책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거는 여기 있는 이 신철식 회장의 신현학의 증언이라는 책을 자기가 3번 읽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 책을 읽은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 말을 하대요. 작년에. 그래서 저도 알았는데 이 파괴된 한강다리 있죠. 그 파괴된 대동강다리예요. 한강다리는 옆에 부교 띄어서 만드는 다리 있죠. 다 만들어 놓고 다 철수시키고 폭파한 거예요. 무슨 시민을 버리고 도망을 가. 우리 홍릉에 올 때까지, 홍릉에 북한군이 쳐내려왔을 때까지 안 가고 버텼어요. 이승만 대통령. 북한이 내려올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밀고 내려오는 탱크가 242대예요. 전투기가. 영화에서 본 적 있죠? 기총소사 때리는 거. 비행기 낮게 날아와서 다다다닥 쏘고 하는 거. 그 비행기가 242대가 날라왔고, 탱크가 이 224대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쏘는 포성이 생생히 들릴 때까지 나는 절대 후퇴할 수 없다. 서울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켰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이렇게 날조하면 안 돼요. 고인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사망자, 고인 명예훼손으로 수를 걸었어요. 1900이 아니에요. 2020년 8월 초에. 그래서 저 보도자료 다 뿌리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수를 걸었습니다. 민사, 형사를 다 걸었어요. 그거는 근거가 제주 4.3 사태에 대한 그 추모사한 그 추모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나는 빨갱이요 하는 추모사여서 그 추모사가 무슨 뜻인지 이 뜻이냐 그걸 밝혀라 하는 회견을 권하는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와요. 기자들이 50여 명이 있었는데 어디 단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기자회견한 게. 그만큼 언론이 우리가 장악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장이 뒤집어지죠, 나야. 그러다가 두 번째 그 제3 4.3 사태 가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추모사 중에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생된 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조금 일찍 주장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분들입니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간절히 바라는 게 나 공산통일이다 밖에 더 됩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폭동 일으킨 거거든요. 50 총선 방해하려고.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문장 그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 뜻이냐. 어? 빨갱이란 소리 아니야. 너 공산주의자지. 밝혀라. 하는 수를 걸었던 거거든요. 공산주의자인데. 정권이 끝났죠. 21년도 12월에 저도 그만뒀어요. 5년 동안 기념사업 회장을 하고. 그 해, 그만둔 해 12월 달에 경찰서에서 오라 그랬더라. 수사해보겠다고. 아, 나 정말 이건. 근데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인민군한테 잡히면은 포로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대한민국이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여러 군데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 듣는 청년들 중에도 좌파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꼭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이 런승만이라는 걸 갖다고 도망갔다고 런승만이래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건국전쟁 전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이걸 밝히기 전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진격만 있냐? 후퇴도 하지. 밀리면 후퇴도 하지. 그러면 육군 아니 전쟁의 총사령관이 같이 후퇴할 수밖에 없지. 그런 거를 도망갔다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우리가 9.28 수복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가서 평양을 쳐들어갔을 때 김일성이는 어디 있었는지 아네요. 중국 대련으로 도망갔었다. 아예 북한을 떠나서. 그러면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 대통령 드골은 어디 있었냐? 드골은 영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운영했다. 이승만은 그러면 여기 그때 서울에서 죽었다는 말밖에 더 되, 죽어라는 말밖에 더 되냐?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짝소리 못해요. 얘네들은 이승만을 심지어는 친일, 매국노래요. 나 지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일본 놈들이 대한제국 침탈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청년 이승만이 하다가 고종한테 구속돼가지고 5년 7개월을 옥살이를 하고 사형수, 무기수로 하다가 고종이 답답해서 꺼낸 거 아니에요. 특사로 보내려고. 그게 어떻게 친일파가 될 수 있어요? 35년 동안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 해가면서 독립운동을 35년간 펼친 이승만을 어떻게 친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195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에서 제1교포 북송이 일어나요. 다 나이 꽤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죠. 그 북송이 일어나는 건 뭐냐? 일본에 있던 제1교포를 그래도 노동자 삼기 위해서 북한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 끌려가면 정식 국민 대접도 못하고 혹사당할 게 뻔하니까 이승만이 극대노합니다. 일본 놈들한테. 자기 집권 중인데 58년에. 그래서 그 북한 수송선이 출발했다는 기어코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을 제일 교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지금 북송한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뭐야?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저는 이런 바보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냐? 뭐 화를 내고 나가버려요. 그러더니 진해에 있는 해군사령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당황했죠. 전부 다 당황했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서울에 다시 돌아오시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특사로 국무위원 중에 3사람이 거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해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삼친이었던 거죠. 가서 말을 이제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국교를 단절하면은 손해는 우리가 봅니다. 이승만은 국교를 단절하라고 그러고 가버렸거든요. 지금 벌써 부산항에 입항을 못 해가지고 다 바다에 수출입 배들이 떠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막 설득을 해요. 이 와중에 이 양반이 고문을 하도 당해가지고 화가 나면 일단 이 뺨이 실룩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극대노를 하면 대침으로 손톱 밑을 쑤셨던 게 그게 후유증으로 막 아프니까
이러고 손가락을 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설득을 하다가 갑자기 밖에 누구 없느냐 해가지고 다른 이제 내무부 장관이 들어갔더니 이놈을 당장 체포하시오. 이 일본 매국노 놈을 당장 체포하시오. 아이 나 참. 그래서 체포당할 뻔했대요 선친이. 그런데 결국은 그날 저녁 7시부로 항만 해제하고 국교 단절 취소했대요. 그러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친일파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종용을 합니다. 혁명을 했으니, 그것도 군사혁명을 했으니,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역행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만 성공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동맹국 대통령으로. 몹시 박 대통령은 이제 어려웠어요, 입장이. 근데 미끼를 하나 딱 미국이 던지죠. 일본하고 국교를 맺어. 국교를 다시 여시오. 우리는 그러면 이 북동아시아의 전략은 일본을 통해서 수행할게. 국교를 맺을 걸 종용합니다. 그래서 한일 협상이 시작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3년 만에 결국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승만이 여기 있었으면 그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무리 하야한 대통령이지만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로 요양 보낸 겁니다. 망명한 게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여기 있으시면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건강 좀 잘 간직하도록 하와이에 한 몇 달만 요양 갔다 오시죠.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일 때 허정이가 직접 찾아가서 해서 요양으로 갔던 거예요. 망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이 이제 최초 내각을 구성을 했는데 북한에서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자리 했던 사람을 오히려 북한 정권이 다 친일파 내각을 꾸렸어요. 명단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부 독립운동가로 다 국내 항일운동자, 임시정부 내무총장, 무슨 재무총장 다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웠고 북한은 전부 일제 임전대책 협의회도 있고 뭐 전부 다 일본에서 한 일본 군에 있었던 사람도 천재예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역사가. 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화장에 가면은 그 마당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고 오른쪽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아주 조그마한 집인데 한 4평 정도 되는데 거기 이름이 조각당이에요. 뭐냐, 초대 내각을 부통령과 들과 함께 그 조각당에서 모여서 내각을 구성했다고 해가지고 이 여장의 조각당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교포들이 거기 가시고도 나서 조금씩 5불씩, 1불씩, 10불씩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걸로 살으셨어요. 아무런 벌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반찬 2가지만 해서 아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을 마련해요. 62년에. 그래가지고 공항으로 돌아오겠다고 공항까지 갔어요. 그때 하와이 우리나라 영사가 공항에 나와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죠.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책을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많은 이승만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아들 2을 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생의 어머니가 학부형들끼리 학교에 가서 역사교육 이상하게 받고 와서 딴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애들이 바로 알고 가야지. 그래서 역사를 한번 바로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승만 책을 썼는데, 엄마들이 전해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엄청 사가지고 뿌렸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돈 들여서 한번 사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아주 쉽게 썼어요. 자기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 보이는 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썼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눈을 제대로 감으셨는지 그 하와이 그 병원에 갔었거든요. 예, 저도 갔죠. 하와이 지해가지고 보니까 바다인데 내가 저 바다만 건너가면 우리 조선 우리 그렇죠. 바다가 보이죠. 옛날에 있는데 그걸 언제 가나 하다가 못 오시고 글쎄 말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프란체스카 여사는 진짜 훌륭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 국민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여자하고 이승만이 만난 거는 뭐 영화 한 편 같은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스위스의 비엔나에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이 생겨가지고 그 본부가 국제연맹의 본부가 비엔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 이승만 박사는 거기 가서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강화회의를 할 때 파리 강화회의를 하고서 연맹 본부는 거기 있다 보니까 윌슨 대통령이 또 파리 강화회의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만나는 일이나 해서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호텔이 드루이 호텔인가 하나 있는데 외교관들이 거기 다 묵어요 주로. 바로 앞이 국제연맹 건물이라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불란서에 갔다가 또 가가지고 이제 스위스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저녁 식사 때 식당에를 갔더니 자리가 다 찼어요. 그래서 웨이터가 오더니 합석을 하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난 좋다. 그랬더니 둘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의 어머니하고 프란체스카하고 둘이 식사하는 자리에 보통 서너 자리는 되잖아요. 여기저 한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여기 가서 합석하시면 돼요. 그쪽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저녁 먹으러 거기 간 게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인데 프란체스카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완전 사람을 보니까 백발에다가 멋있는 세련된 노신사인데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거든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서로 영어만 주고받고 했는데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머니 모시고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자기 키우느라고 고생을 해서 유럽 관광을 시켜드리고 있는 중인데 기차 타고 여기 오다가 옆에 잡지가 꽂혀 있어서 그거를 빼서 봤더니 모닝캄 간토리라고 코리아 얘기가 거기 있더라. 그래서 혹시 코리아를 아느냐고 프란체스카가 이승만한테 물어봐요. 이승만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바로 코리안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뻐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웨이터가 오더니 미스터 리 지금 식당 입구에 기자가 와서 지금 인터뷰를 위해서 대기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양해를 구하고 기자를 만났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때 호텔에서 이제 신문을 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신청을 하면.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침에 신문을 받아보니까 전면에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인터뷰 기사 전면에 신문에. 그걸 보고 내가 어제 같이 식사한 분이 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프론트에다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프론트에다가 한번 차 한 잔 같이 하자.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지금?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의를 해서,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호텔 주변을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일주일을 내리 만났어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카 엄마가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내 딸이 이게 뭐 이상한 아시아 놈한테 홀려갖고 막 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나 관광 더 안 해도 좋다. 난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프란체스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나 참 기가 차서. 근데 프란체스카가 아무래도 마음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알아서
이승만 주소를 알아내는 거예요, 미국에. 주소를 알아내서 펜팔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와 미국과의 펜팔이 무려 몇 달을 오고 가다가 프란체스카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놓치기 싫다. 이런 거예요. 프란체스카는 소상공인의 딸이었는데 딸이 셋이에요. 맞딸이에요. 그 아버지가 조그만 공장을 운영했어요. 근데 프란체스카가 결혼할 때, 첫 결혼할 때, 그 당시에는 유럽은 지참금을 신부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신랑한테, 신랑 집에 지참금을 줘요. 근데 지참금을 주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결혼 당일날 그 사위가 안 나타나고 도망갔어요. 돈 들고. 지참금 들고 튀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첫날 밤도 안 지낸 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에 마음이 아프니까 아버지가 아들도 없고 이 딸에게 내 공장 물려줘야 되겠다. 아주 교육을 막 시켜요. 그래서 왜 회계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여러 언어 교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자유로워요. 프란체스카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서신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그 10년을 그렇게 서로 그리다가 프란체스카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내가 미국에 가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와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절대 안 돼. 만약에 간다면 넌 우리 가족하고의 모든 인연을 끊어라. 다시는 안 본다. 감수하고 갔어요. 감수하고 가서 평생을 비서노릇 다 해주고 항상 다 도와주고 이승만이 쓰면 그거 알아보고 타이프 칠 사람이 없었어요. 흘렸으니까. 그 프란체스카가 다 쳐주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장관들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승만이 철저히 단속을 했어요. 외국 여자가 국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걸 프란체스카도 당연히 받아들였고. 훌륭한 여자예요. 1970년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65년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었는데 여형제들도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죽고. 그래서 혼자 거기서 살다가 안 되겠다. 나 한국이 그리워. 아주 이화장으로 돌아옵니다. 1970년에. 그때 제가 중3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손잡고 이화장에 가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처음 만나죠. 그러고서 나는 수시로 프란체스카의 이화장을 드나들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예요. 아들도 없잖아요. 딸도 없고. 그래서 양자를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양자를 드리거든요. 그 하와이에서 양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돌아가신 모친이 많이 보살펴 드렸죠. 생활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인수 박사가 이제 돌아와서 모시게 되니까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갔으니까 거기서 선보고 해준 게 추천해 준 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금의 조혜자 여사가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당선돼 갖고 여태까지 지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하고는 60년 때부터 가깝게 지내서 지금도 항상 서로 연락하고 이인수 박사의 아들 이병구가 손자인데 이병구 저한테 항상 의논하고 그럽니다. 연고가 깊어요, 제가.